두 가지 핵심 지표를 말씀드릴 겁니다. 평상시에 투자할 때나 매수할 때 실제로 많이 참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요럴 때 집 사는 게 유리하다 이겁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잘 하실 수 있다. 근거가 이런 거지. 지금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저 이제 여기서 손 떼겠습니다.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혼자 튄다. 너도 모르겠니? 나도 모르겠어. 이 은행은 되는데 저 은행은 안 되고 제각각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 한숨을 내쉬고 있다. 2024년 9월 17일이니까 그저께 기사죠. 라이브 지금 2024년 9월 19일이니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은행권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들의 대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으면서 동시에 실수요자의 피해는 줄이라는 책임을 떠맡고 그에 따라 강도 높은 대출 정책을 내놨다가 또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소리가 나오면 예외 조항을 급히 후속책으로 내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은행마다 예외 규정이 달라서 이걸 직접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데다가 실수요자를 증명하기 위한 복잡한 서류를 요구받으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은행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매매 실수요자분들은 모든 은행에서 무주택자는 일단 받을 수 있습니다.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은 다만 이제 대출 DSR 2단계 대출 총량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서 그렇지만 대출이 안 나온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이 이 1주택자들이에요. 자,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뭐냐? 갈아타기죠. KB하고 국민하고 우리은행은 매도 계약서를 첨부해서 처분 조건부면 1주택자한테 주담대를 실행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팔게요. 저 대출 좀 내주세요. 그러면 옛날에는 파실 거죠? 파실 거죠? 언제까지? 3년 안에 팔겠습니다. 역시 제가 지금 딱 얼굴 보니까 제 약속을 지켜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파실 거죠? 팔겠습니다. 언제 파실 거예요? 지금 당장 팔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팔아가지고 매도 계약서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대출해주는 거예요. 근데 신한은행은 한술 더 떠. 지금 신한은행이 우등생입니다. 금감원 선생님 밑에 이제 학생들이 많은데 신한은행이 우등생이에요. 신한은행은 어떻게 하냐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날 팔아야 돼요. 그날 팔고 넘어오는 사람들만 담보대출을 해줘요. 딱 맞아야 돼. 그러니까 갈아타기는 대출 안 해주겠다 이거죠. 전세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복잡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존급. 네, 무주택자하고 실수요 1주택자 내 집이 있으면 원래 전세대출 안 해준다고 했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민원을 넣은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부산으로 발령받았다고요. 부산 발령받았으면 서울에 있는 집 팔아야지 전세대출 내줍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지금 발령받았다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말이 돼요? 저희 금감원에서 지금 금감원이 나발이거든. 모르겠어요. 금감원 저기 어떻게 하면 돼요? 금감원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금감원 전화해가지고 막 금감원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알았어요. 1주택자 분들이라도 전세대출 해드릴게요. 대신 꼭 실수요 요건이 있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그 자료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발령받았으면 그 발령받은 거 뭐 부임증 이런 거 회사에서 발급해와라 막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무주택자는 상관없어요. 무주택자는 전세대출 나옵니다. 이거이면서 신규 분양주택이 아니어야 돼요. 신규 분양주택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 입주하는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코크님이 그걸 분양을 받은 거야.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전세를 놓으면서 전세금 받은 거랑 내 돈이랑 얼마 합쳐가지고 분양잔금을 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전세대출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둔촌주공이 난리가 난 거예요. 둔촌주공 12월 입주잖아. 둔촌주공 새 전세 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멘탈이 지금 다 붕괴된 거죠. 왜냐면 거기 전세가가 기본적으로 막 8, 9억씩 하는데 그렇죠. 물량이 풀려 싸더라도 8, 9억을 다 자기 돈으로 넣고 들어오는 세입자가 임차인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 사람들 다 당연히 전세대출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전세대출 안 해준다고 하는 거지 지금. 그리고 임대인 변경이 없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안 해주겠다. 전세대출 실행일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안 해준다. 그래서 요 조건이 다 맞아야만 전세 실수요자로 인정해서 전세대출 해주겠다는 거고요. KB, 신한, 우리농협 전부 다 요거 안 해줘요. 신규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씩 달라요. 또 달라. KB나 뭐 이런 데는 등기가 넘어가는 것까지 확인이 돼야만 대출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잔금 다 치르고 등기까지 다 신규 분양주택 등기까지 다 받은 다음에
전세를 놔야만 전세 대출해줄 거야. 근데 신한은행은 또 잔금만 하면, 분양 잔금만 치른 거 영수증만 있으면은 그래도 오케이 알았어, 등기는 안 넘어왔어도 내가 전세 대출해줄게, 막 요렇게 막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9월 19일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셔서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금감원입니다. 금감원. 어떤 기자님이 저 금감원님, 예, 지금 이거 집값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저희 금감원은 절대로 이걸 좌고 우면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그냥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대출을 통해서 집값 안정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니까 금리 올리지 말고요, 대출을 해주시지 마시라니까요. 대출 해주지 말라고요. 자,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눈치 보이죠. 눈치 보이지. 이거 금감원님이 형님이 하지 말라는데 어떡하지? 이럴 때는 그냥 해주지 마. 아예 해주지 마. 자, 아예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 민원이 들끓듯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나 지금 발령 받아가지고 나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서울 집 안 팔면은 부산에 전세 대출 안 해준다는 게 지금 당신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내가 집 있다는 이유로 전세 대출 안 해주는 게? 이런 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는 저희가 반영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아니, 저 결혼해요. 저 결혼하는데 저 담보대출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제 예비 신랑이 집 가지고 있는 거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저출산인데 지금 자꾸 이렇게 방해하실 거예요? 그걸 금감원에 계속 넣어. 또 혼났어요. 금감원에서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혼나는 게 일인가? 나는 맨날 욕먹는 게 일인가? 안 되겠네. 자, 은행 여러분, 은행 왔어. 자, 국민은행, 네. 농협, 네. 오늘 이번 주 빨리 오셨네요. 아, 네네, 전 빨리 왔습니다. 하나, 네. 우리, 네. 신한? 없어. 신한? 문 열고 들어와서 제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하느라고 늦었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온 거야. 신한은행 보고 금감원 이런 거지. 지금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아니, 막을 했다고 그렇게 눈치 없이 막으시면 어떡해요? 아, 저 나름대로 알아서 한다고 좀 잘 해본 건데 이게 아닌가요? 아니, 대출을 실수요자들을 좀 보호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아 하면 하면 딱딱 맞아야지. 저 이제 여기서 손 떼겠습니다.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이제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자율에 맡길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국민들이 불편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네? 이제부터 국민들 불편하면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저희 책임입니다. 다 은행 잘못입니다. 저희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누더기가 된 거고요. 이 기조는 당분간 안 바뀔 겁니다. 이 기조가 당분간 안 바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으실 때, 대출 실행 계약할 때, 그리고 수시로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은행에. 여기까지 좀 대출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게 바뀌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변수를 말해볼게요. 첫 번째 변화는 일단 가격이 급등을 한 겁니다. 대출 시장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알이면 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닭은 뭐냐면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나온 거잖아요. 두 번째는 까다로워진 대출. 이 두 가지가 올 여름 9월로 접어들면서 두 가지가 이제 급격하게 변한 거죠. 대출이 요건도 까다로워졌고요. 시간도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은행별로 다 다르니까. 그리고 비용도 올라갔어요. 금리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까다로워지고 문턱이 높아진 거죠. 자, 이거 두 가지가 다 뭐냐? 거래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핵심 지표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평상시에 투자할 때나 매입할 때, 매수할 때 실제로 많이 참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콘텐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의사결정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거래량입니다. 아실에서 가져왔습니다. 출처를 아주 파랗게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서의 서울 아파트 매매건, 전세건, 월세건 거래량입니다. 1월, 2월에 겨울에 찬바람 불 때는 3,000건을 못 넘었고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기 시작하니까 4,000건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뜨거워진다 싶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7,000건을 넘었죠. 제가 몇 번 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서울 아파트의 장기 평균 매매 거래량은 6,000건
건 정도 되는데요. 이 7,000건 이상인 거는 이미 완연하게 회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과열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오늘 9월 19일인데 어디까지 마감이 됐냐면 7월 말까지 마감이 됐습니다. 왜냐면 2월 말일까지 계약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달 거래는 8월 말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마감이 끝난 거예요. 8,922건입니다. 7월 달까지 엄청 늘었죠? 근데 여기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8월이 5,399건이에요. 너나님 이거 아직 마감 안 된 거 아닌가요? 네, 열흘 남았습니다. 근데 열흘 동안 3,000건 이상이 더 계약 신고가 돼야 7월보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8월은 7월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주 가까이 지난 시점에 390건에 불과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거래량 5,000건을 돌파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눈에 띄게 가격이 올랐어요. 두 번째는 집계 완료된 7월 기준 9,000건에 육박했다. 무려 4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2020년 7월 달에 10,000건을 넘은 적이 있거든요. 10,000건 넘고 나서 8,900건은 가장 많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과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집계 완료까지 2주가량 남은 8월 기준으로 5,399건으로 7월에 비해서 감소 추세에 있고요. 9월은 18일 현재까지 394건. 이전보다 확실히 줄어들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추석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장인 시기, 정말로 막 대세상승장 제가 경험했던 대세상승장 이럴 때는 추석이고 뭐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이건 줄어든 게 맞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죠. 그럼 그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가셔야 되는 내용이 요거고요. 요거를 잘 알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실 때 되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거를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쭉 일주일 단위로 다 표시를 해본 겁니다. 요것만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여기 색칠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세 군데. 2024년 9월 9일, 이거 현재죠? 2024년 7월 22일, 2023년 12월 11일. 요것만 제가 따로 떼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매수 우위 지수가 높으면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걸까요? 팔려고 하는 걸까요? 살려고 하는 느낌 아시죠? 요거를 그냥 추세만 보면요. 2023년 9월에 40에서 이렇게 20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럼 이때는 시장이 얼어붙었겠죠? 그랬다가 야금야금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가서 2024년 7월에 72까지 올라가고요. 지금 현재 9월 9일 초반에 57.8까지 다시 떨어졌습니다. 매수 심리의 변화가 거래량의 변화를 부르는 겁니다. 매수 심리가 뜨거워지면 거래량이 올라가고요. 매수 심리가 낮아지면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3개만 보라고 했잖아요. 2023년 12월 11일이 20.7로 최근 1년 동안 가장 매수 우위 지수가 낮았고요. 2024년 7월 22일이 72.1로 매수 우위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시 줄어드니까 8월 달에 거래량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그쵸? 매수 심리의 변화가 거래량의 변화를 부른다. 이 복잡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00에서요. 매도세를 빼고 매수세를 더합니다. 자, 매도세와 매수세는 어떻게 집계를 하느냐? KB부동산에서 협력부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장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부동산 가면은 그 유리에 이렇게 집 모양으로 해가지고 KB 협력부동산 해갖고 이렇게 붙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설문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쫙 집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실시간 집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 경험상. 자, 현재를 볼게요. 제가 3개만 기억하자고 했죠. 9월 9일의 매수 우위 지수는 57.8입니다. 이때 100에서 매도세가 48.6이었고요. 매수세가 6.4였어요. 최고치는 7월 22일이라고 했고요. 그때 72.1이었습니다. 매도세는 45.1이었고요. 매수세는 17.7이었습니다. 이때. 최저치 23년 12월 11일에는 20.7이었는데요. 이때는 매도세가 80.9, 매수세가 무려 1.6이었습니다. 이건 뭐죠? 거의 매수세가 없다. 정리하면 2023년 12월에 바닥을 친 매수 심리가 빠르게 회복해서 7월 말 정점. 그래서 이 매수 우위 지수는 거래량의 앞단에서 보여지는 되게 유의미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높아진 호가, 줄어든 매물, 전방위 규제로 매수 심리가 지금 현재 9월 9일 현재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죠. 72.1에서 57.8로 빠졌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매수 우위 지수가 뭔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그죠?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시점에 이 지수를 활용해서
시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3개입니다. 그때 당시 매수 우위 지수가 57.8, 72.1, 20.7. 이때 바닥치고 이때 쭉 올랐다가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요거는 산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에서 매도세 48.6, 매수세 6.4로 더해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45.1, 17.7, 이거는 80.9, 1.6입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여러분들한테 컬러링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요 매도세가 파란색, 매수세가 빨간색으로 컬러링이 되어 있어서 이게 더 잘 들어오실 거예요. 최근을 한번 볼게요. 최고치 7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규제 나오면서 막 난리 났을 때 매수세가 17.7에서 어떻게 됐죠? 6.4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매도세는 어때요? 45.1에서 48.6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집을 팔려는 사람의 마음, 사려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매도세는 생각보다 잘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매수세는 빠르게 변화합니다. 이게 항상 있어요. 시장에 변곡점이 있을 때는 이런 변화가 있는데 매수세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겁니다. 수요자들이 훨씬 더 민감해요. 집을 살려고 달려들 때도 우르르 달려들고요. 안 살려고 딱 멈출 때도 갑자기 어느 날 순간 부동산 사장님들의 손님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근데 매도자들은 그에 비해서 훨씬 더 느긋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매도세의 변화는 늦고 매수세의 변화는 빨라요. 그리고 이거는 요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 하면서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항상 이래왔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매수세의 변화가 먼저 벌어지고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손님이 이전보다 뜸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상태에서 매도자들한테 요즘에 손님이 뜸해요 라고 하면 매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기다려보죠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 저는 집 급하게 팔 생각 없는데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는 당신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급한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흐르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싼 매물이 튀어나와. 근데 그게 이런 시기에는 바로 안 나온다는 거죠. 일정 시간이 흘러야 나와요. 매수세 변화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도세가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의 어떤 단기적 움직임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매도세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호가가 하락하고 매물이 적체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매도세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호가가 상승하고 매물이 회수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올해 상반기에도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1.6에서 17.7이면 10대 배 오른 거잖아요. 비율로 치면. 근데 이거 이제 뒤늦게 한 반 정도로 따라 내려온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떠냐? 매수세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요. 매도세는 아직 그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매수 우위 지수를 바탕으로 이 정도 가설을 세우고 제 경험이 있으니까 숫자만 보면 알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현장에 전화를 하거나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제가 임대 놓은 집들, 저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KB만큼은 아니겠지만 너나위 협력 부동산들이 있거든요. 너나위 협력 부동산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해요, 제가. 요즘에 어때요? 요새 뭐 갑자기 대출 규제 때문에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어요. 집주인들은 물건 좀 가격 내려서 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나요? 아직은 아니지. 근데 이게 뭐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요게 딱 지금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 지수는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분수령이 될 올 하반기를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고 싶다면 이 매수 우위 지수를 잘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최저치를. 요럴 때 집 사는 게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거를 알아두시고 이 지수를 여러분들이 임장 다니시고 물건도 보시고 하면서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되는 거. 조급함이 제일 큰 적임을 잊지 말 것. 아니 뭐 규제 나오고 뭐 거래량도 줄고 했다더니만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매도자들 뭐 호가 엄청 비싸게 올려놓은 거 바뀐 거 하나도 없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매도세는 시간이 걸린다.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 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다.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원하는 단지 그리고 그 단지의 이전 실거래가하고 현재 매도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매물수는 지금 많이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거를 이미 알고 있어야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모처럼 내가 시간 내서 너나의 저거 보고 부동산 한번 가봤는데全部 급매래. 근데 진짜인지 이게 알 수가 있어야지. 하나도 안 싼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 집 마련 매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거래된 실거래는 얼마인지, 그거 대비 나온 가격이 비싼지 싼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제가 이 방송 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집값 이제부터 떨어지겠구나.
그냥 기다려야지, 관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고 내 집 마련하는 게 막 올해 6월, 7월, 8월 이럴 때 같이 막 사람들 달겨들지 않는 시점이 됐을 때가 오히려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막상 마음에 드는 매물이랑 가격을 만나요. 근데 안 사, 그때.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실 필요 없다. 마음에 드는 매물과 가격을 만났을 때 갑자기 입장을 바꾸지 않으셔야 된다. 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친 기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얼마 되면 살려고 했는데 막상 얼마에 나오니까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단을 못 내리면 여러분들 내 집 마련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길게 보잖아요. 한번 이렇게 팍 올랐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지금 시장의 아주 극히 일부 단지들이 이 팍 올라서 이 전고점이라고 하죠. 전고점을 터치했거나 전고점을 뚫고 넘어갔고요. 여전히 60%, 70%, 80%의 아파트들이 전고점보다 아래에 있거든요. 가격이. 내가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지금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당시에 이 집을 사는 게 좋았을까? 안 사는 게 좋았을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다.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요. 이 입장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유튜브하고 3년, 4년 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이거는 사람들한테 통하지 않는 조언이라는 걸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해. 자, 그래서 제가 입장을 바꾼 겁니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 잘 하실 수 있다. 그리고요, 지금 대출 규제가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심해지니까 또 입장을 바꿔. 금감원이 이제는 자기는 빠지겠대. 그러면서 은행들한테 그냥 떠넘겼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에 제가 보면서 실수요자들 요건이 싹싹 바뀌어. 막 떼쓰면 바뀌는 거야. 저 결혼하는데요? 전배 가는데요?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요? 바꿔주세요. 하면 바뀌어요. 기준이 없어요. 자,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다시 집값이 올라가거나 이렇게 될지는 몰라요. 몰라요, 그걸. 그러니까 저 마지막 조언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매물이랑 가격을 만났을 때 그때는 과감하게 결정을 하시고 5년, 10년 뒤를 보면서 내 집에서 거주하셨으면 좋겠다. 5년, 10년 뒤를 본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요번에 마련을 했는데 요즘에 이게 구해줘야 게 약간 무서워요. 왜냐면 은행이랑 이런 데서 대출 관련된 내용이 실시간으로 바뀌니까 제가 찍은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옛날 영상이 돼버리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건데 저는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하는 입장이지 무조건 기다리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으면 그때 사시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 Q&A를 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9월 26일 날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라이브 방송을 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비공개로 할 겁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제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질문을 제출을 하면 그 중에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질문들, 좀 구체적으로 공감될 수 있는 어떤 질문을 몇 개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질문 제출하시고요. 그 26일날 저하고 같이 라이브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공개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